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몇 달 전에 결혼식장 하객 알바를 하러 갔다가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이었을 때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전 남편과 결혼을 하고 한창 신혼일 때 정신 나간 그 사람이 저 말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들키게 되었고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었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었는데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줬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실망을 크게 한 터라 더 이상의 결혼을 이어나가지 못할 것 같았어요. 전 남편은 잠깐의 실수였다고 저에게 매달렸지만 이미 전 남편에게 향했던 제 마음은 떠난 상태였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의심하게 된 계기는 남편이 지속적으로 현금을 인출하고 있길래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궁금했었죠.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현금이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무엇 때문에 현금을 지속적으로 인출하는 건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물어보려 했었지만 의심스러웠던 남편의 모습들이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침묵했었고 느낌이 좋지 않았던 저는 늦은 새벽에 깊은 잠에 빠진 남편 몰래 거실로 나와 소지품들을 확인해 보게 되었죠. 의심을 하게 된 순간부터 그날 입었던 옷과 지갑 안에 조금의 단서라도 발견이 될까봐 하루도 빠짐없이 확인을 해보던 어느 날 정장 안주머니에 구겨져 있던 작은 영수증 하나를 꺼낼 수 있었고 음식을 먹고 결제한 영수증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의 촉이라는 게 정말 무섭다는 걸 그때 저도 느낄 수 있었을 만큼 그 영수증에 계산된 금액을 보니 혼자 음식을 먹은 건 아닌 것 같고 둘이서 먹은 것 같더라고요. 다음날 영수증에 찍혀있던 시간대를 확인하고 식당에 찾아가 그 시간에 녹화되어 있는 CCTV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었죠. 제 사정을 설명하니 식당 사장님께서 바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전날에 남편이 왜 현금으로만 계산을 하려 했는지 그리고 매번 늦게 들어오는지 두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두 눈을 의심할 만큼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고 남편과 마주보고 앉아있던 여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꽤 오래 만나고 있었는지 서로 어색하지 않는 분위기와 그리고 지속적인 접촉은 이미 갈 때까지 갔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저는 사장님께 원본의 영상을 부탁드렸고 그렇게 결정적인 단서를 가지고 돌아온 저는 남편을 도저히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카드를 쓰게 되면 내역이 남게 되니 현금을 인출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던 거죠. 분노가 하늘을 찌를 만큼 높아진 상태로 이혼 서류를 작성한 뒤에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제가 받았던 상처에 대해 보상받을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준비를 하다가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일찍 들어왔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기본 새벽 1시나 아니면 저녁 11시쯤 들어오는데 그날은 저녁 7시에 들어왔습니다. 저와 결혼을 하고 단 한 번도 음식을 해준 적 없던 사람이 그날따라 뭘 잘못 먹었는지 저를 위해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분위기를 살피면서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전화도 안 받고 회사에도 늦게 끝난 거야?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밥 한 끼 차려준 적이 없었잖아. 그래서 고생하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지.
그런데 이거 어쩌지? 나는 오늘 밥 생각이 별로 없어서 일찍 쉬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많이 피곤한 상태거든. 오늘 하루 나에게 중요한 일을 처리하느라 많이 지쳐 있어서 지금은 쉬고 싶어. 당신 혼자 먹어. 나는 들어가 볼게. 그리고 평소에 안 하던 짓을 왜 하고 그래? 나한테 뭘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잠깐만. 당신 혹시 내 정장 안에 영수증 하나 못 봤어? 어제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찾을 수가 없네. 혹시 버리거나 한 건 아니지? 갑자기 영수증을 왜 나한테 찾는 건데? 그 영수증이 뭐길래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 걸리면 안 되는 거라도 적혀 있기라도 한가 봐. 남편은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은 남편은 다른 말로 돌리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정말 한심스러웠습니다. 끝까지 거짓말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너무 화가 났었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과 더 이상 말조차 섞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느껴지는 분위기가 평소와는 다르다는 걸 눈치채고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불을 덮고 몸을 돌려 버리자 남편은 저와 할 말이 있다면서 덮고 있던 이불을 들쳤어요. 그 순간 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그리고 제 지갑 안에 들어있던 영수증을 꺼내 남편의 얼굴에 던져 버렸죠. 고개를 떨구고 있던 그 사람은 저를 보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아주 잠깐의 실수였어. 이날 만났던 게 마지막이었다니까.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라고. 나도 사람이야. 양심은 아직 남아있고 지금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대놓고 바람을 피웠었겠지.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겠어? 그만큼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게 철저히 숨기고 있었던 거라고. 지금 내 얼굴에 손을 올릴 정도로 화가 난 걸 보면 이미 영수증에 적혀있는 식당에 다녀온 거겠지. 그런데 그날 확실하게 정리를 했다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미 당신이 모든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겠지만 나는 당신만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너는 끝까지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구나. 내가 지금 이것만 알고 있는 것 같아? 나만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다른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 이건 왜 얘기 안 하는데? 식당에서 이별을 통보했는데 왜 호텔을 간 거지? 바로 집으로 오면 되는 거잖아. 내가 지금 식당 내부에 있는 CCTV만 확인한 줄 아니? 당신이 식당에서 걸어 나와 반대편에 있던 호텔로 들어가는 것까지 전부 다 확인했었다고. 또 무슨 변명을 할 건데? 그냥 호텔에만 바래다 주고 왔다고 하려고? 내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시간까지 전부 다 체크했거든? 그런데 2시간 동안 호텔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더라. 그리고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헤어스타일이 전혀 다르던데? 그날 집에 들어왔을 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지? 요즘 일이 너무 고돼서 뻑적지근해진 몸 좀 풀어주려고 목욕탕에 들렸던 거라며. 당신은 나한테 끝까지 거짓말이지? 그날 술이 좀 과했는지 너무 피곤하다는 말에 쉬게 해주려고 호텔에 잠깐 데려다 준 것뿐이었어. 그리고 안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 내 말이 진심이야. 너무 술이 취해서 하도 비틀거리길래 부축해주느라 온몸이 땀으로 젖는 바람에 머리가 헝클어진 것뿐이었어. 왜 내 말을 안 믿어주는 건데? 나는 당신밖에 없다니까. 그럼
그동안 당신이 현금 인출한 내용에 대해 전부 다 얘기해봐. 카드를 쓰지 않고 왜 일부러 현금으로만 사용했는지 전부 다 설명해 보라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 자기가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최대한 빨리 상황을 마무리 지으려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조금도 솔직해지려 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너무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더 이상의 미래를 함께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너무 소름 끼치고 싫어서 짐을 챙기기 시작하자 무릎을 꿇고 있던 남편이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으면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있겠냐는 말에 일단 들어보겠다며 남편의 말을 유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핸드폰을 만지는 척 하면서 녹음 기능을 틀어 남편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 전부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는 못 속인다고. 내가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 거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도 다른 여자들이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더라고. 길을 걷거나 식당에를 들어가거나 발이 닿은 곳이 어디든 여자들만 눈앞에 있으면 왜 이렇게 다들 이뻐 보이던지 전부 다 내 여자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솟구쳤어. 이런 내 감정을 통제하느라 하루하루가 정말 힘이 들었었지. 그런데 예전에 당신이랑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나왔을 때 어떤 여자가 나랑 부딪혔었잖아. 그때 내 몸에 커피를 쏟았던 거 당신도 기억하지? 그 여자가 나한테 세탁을 해도 옷에 얼룩이 남아있다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명함을 준 적이 있었잖아. 그때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 했었는데 그 여자와 이걸 빌미로 데이트라도 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됐고 서로 몇 번 만나게 되다 보니 깊은 관계로까지 발전을 하게 됐던 거야. 그 사람은 아무 잘못 없어. 모든 건 나로 시작된 거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의 충격적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도 다른 여자를 염두에 두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더 이상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남편의 뺨과 정강이를 수차례 친 뒤 집을 뛰쳐나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결국 이 일은 양가 집안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며 한바탕 난리를 치셨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죄송하다면서 용서를 구하셨지만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네가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면 안 되겠니? 제발 부탁이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혼이야. 내 아들이 실수한 거 100번 잘못했고 앞으로 평생 너만 본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멈춰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하잖니. 너도 내 아들한테 들었겠지만 너희 시아버지가 정말 엄청난 바람둥이였다. 지나가는 여자를 안 건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정도로 한테 엄청난 바람둥이였는데 지금은 나 말곤 다른 여자는 쳐다보려 하지도 않아. 남자들은 원래 다 그래. 본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만 다른 여자들을 자기 걸로 만들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니까. 내 아들이 피는 못 속이는지 자기 아빠를 쏙 빼닮은 것 같긴 하다만 결국 진심은 너만 바라본다는 거야. 너희 시아버지는 내가 두 눈앞에 보고 있는데도 대놓고 바람을 피웠었지만 내 아들은 너한테 걸리지 않으려고 현금으로 인출해서 숨기고 있었다며.
그만큼 며느리 너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는 거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했겠어?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줬으면 좋겠다. 어머님은 그렇게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일을 받아줄 만큼 마음이 넓은 사람은 아니라서요. 이혼은 그대로 진행할 거고 제 마음 조금도 바뀌지 않을 것 같네요. 시모는 시부가 바람을 피웠었지만 끝내 자기만 바라보고 있다면서 젊을 때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어이없는 말들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한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더 이상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전화하셔서는 제발 한 번만 시모 얘기 좀 들어달라고 하시길래 무슨 말을 하시려고 전화가 아닌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시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괜히 나왔나 싶었습니다. 제 귀만 더러워졌고 하나같이 정상적인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과의 이혼을 진행하는 동안 남편을 건드렸던 내연녀한테도 상간소송으로 고소를 했고 저와 개인적으로 만나자는 말에 저도 할 말이 많았던 터라 찬물이라도 얼굴에 끼얹으려 단둘이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CCTV로 봤을 때는 얼굴이 잘 안 보였었는데 실제로 보니 끼가 상당히 많아 보이는 여자였어요. 남자를 한두 번 꼬신 게 아닌 것 같아 보였죠. 제가 왜 그랬는지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자가 남자 좋아서 만나겠다는 건데 뭐가 잘못됐어요? 저는 원래 그냥 연애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뭔가 긴장감도 없고 매번 만날 때마다 똑같은 일상이라 지긋지긋해서 색다른 경험 좀 해보려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저에게 걸려 들었던 것 뿐이었어요. 왜 여자들이 가정을 이룬 남자와 바람이 나는지 만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해심이 너무 좋아.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죄다 퍼주는데 가지고 놀기에는 딱이었어요. 이래서 유부남을 만난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성격이 안 맞았으면 두 번은 만나지 않으려 했지만 그쪽 남편이 워낙 성격이 좋아서 저를 너무 잘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볍게 만나고 끝내려고 했었는데 저도 모르게 이미 그쪽 남편을 너무 깊이 알아버렸지 뭐예요. 결국 갈 때까지 가버렸고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 거라고요. 이런 감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만나는 동안에는 후회 없이 사랑하기로 했어요. 남들은 불륜이 무슨 사랑이냐 하겠지만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 사람만 바라보며 사는 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결혼을 했어도 이 남자 저 여자 만나볼 수도 있는 거죠. 요즘 시대에는 일편단심은 없어요. 이혼을 왜 밥 먹듯이 하겠어요? 한 여자와 남자로는 충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후회 없는 삶을 살기에는 한 사람만 바라보며 사는 건 너무 미련한 짓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쪽 남편과 깊은 사랑을 나눴던 거고 어느 순간부터 가볍게 만나지 않게 된 거예요. 그건 그쪽 생각일 뿐인 거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어. 그런데 그쪽 때문에 내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다고. 그쪽 때문에 내가 왜 피해를 봐야만 하는 거지? 나는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 가고 싶었는데 그쪽이 모든 걸 망쳐놓았다고. 어차피 그냥 넘어갈 생각은 없었으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나왔겠지? 나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쪽 얼굴이 너무 마음에 들지가 않네. 제 앞에 놓여있던 음료를 내연녀의 얼굴을 향해
뿌려 버렸고 화들짝 놀란 내연녀는 비명을 지르면서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어요. 그건 제가 바라는 거였고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그녀에게 전부 다 풀어버렸습니다. 서로 뒤엉켜 굴러다니면서 난리가 나자 잠시 뒤 경찰분들이 와서 상황을 정리했어요. 저희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이 내연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또다시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내연녀는 자기가 승자라고 마지막까지 온갖 막말을 퍼부었고 저는 그런 내연녀에게 언젠가 똑같이 당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면서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아낸 뒤 2번 다시 얼굴 볼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이후 저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었는지 더 이상 다른 남자들을 만나지 않고 혼자 살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전 남편이 이상한 거였지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했지만 저는 그냥 혼자 살고 싶었어요. 또다시 남자를 만나 감정 소모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한 환상이 깨져버린 상태라 저 혼자 살아가면서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누리며 제 인생을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벽이 생길 테고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또다시 만들어지게 되는 거라 제 삶에 더 이상의 결혼은 없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혼자만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가 40대 초반이 되었고 과거의 아픈 기억은 전부 잊어버린 채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평일에 회사에서 근무를 했지만 주말에 별다른 계획이 없으면 가끔 알바를 하면서 여행 경비를 모았었는데요. 그날도 주말에 딱히 할 일이 없을 것 같아 알바를 알아보던 도중 결혼식장 하객 알바가 눈에 들어왔고 시간 대비 보상이 괜찮은 것 같아 하객 알바를 하게 되었었죠. 그렇게 식장에 들어가니 신랑 측 이름이 보였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식장의 분위기를 살펴보고 있었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며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신랑 측 어머니께서 갑자기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제가 하객 알바라는 걸 알고 계셨는지 잠깐 대화 좀 하자며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셨죠. 저기, 내 아들이 그러는데 그쪽이 하객 알바라고 하던데 나이도 적당한 게 저희가 원하는 조건과 딱 맞아 떨어져서 따로 얘기 좀 하자고 불렀습니다. 저희가 사정이 좀 있어서 돈을 더 올려줄 테니 제 딸 대역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원래 제 딸이 해외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기로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하길래 일단 그쪽이 제 딸 대역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크게 어려운 건 없고 그냥 인사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아, 그건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상대방을 속이는 건데 저는 그냥 하객 알바로 온 거거든요. 찝찝한 건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아유, 돈 더 얹어 준다니까요. 여기 왜 온 거죠? 돈 필요해서 온 거잖아요. 하객 알바도 물론 인원수 채워주기 식이지만 속이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잠깐 얼굴만 비추면 되는 거고 그쪽한테 피해갈 일 전혀 없을 테니까 내 옆에만 있어줘요. 시간 없으니까 일단 나가서 인사부터 합시다.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웃기만 해요. 신랑 측 어머니는 갑자기 저에게 돈을 더 주겠다고 딸의 역할을 대신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곤란하다고 했지만 하객 알바 비용도 주지 않겠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죠.
아무 말 없이 옆에만 있어주면 된다는 말에 저는 신랑 측 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 있었고 미소를 지으며 간단하게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곤란한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반대편의 신부 대기실에 신부를 보려고 사람들이 들어가던 찰나 앉아있던 신부의 얼굴을 보게 된 순간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을 잊은 적이 없었던 저는 전 남편과 바람을 피웠었던 내연녀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충격과 소름이 돋았던 상황이었지만 내연녀와 별로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객 알바를 그만하고 싶어서 잠깐 자리를 비운 신랑 측 어머니께 말씀드린 뒤 그만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저와 대화를 나눴던 곳에서 내연녀와 결혼을 하게 될 신랑과 어머니가 무언가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엄마, 나한테 말도 없이 의사 딸이 있다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냥 해외에서 살고 있는 딸이라고만 설명하라고 했었잖아요. 이러다 정말 걸리겠어요. 아유, 그럴 일 없다니까. 어차피 있지도 않은 딸인데 뭐가 걱정돼서 그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처신 잘해라. 우리가 80억 부자라고 얘기했으면 어느 정도 품위가 있어야 의심을 하지 않는다고. 이 결혼식에 투자한 비용이 얼마나 되는 줄 아니? 너희 아빠랑 나도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제가 그동안 주리 씨랑 결혼하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지 아시잖아요. 사람 하나 속이는 게 얼마나 많은 공을 쏟아 부어야 하는지 아시면서 생각 없이 행동하면 어떡해요? 이번 결혼 무조건 성사시켜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시키지 않은 행동은 하지 마세요. 알겠죠? 저는 신랑 측 사람들이 모든 걸 계획적으로 접근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신랑 측은 내연녀와 결혼을 하기 위해 모든 걸 거짓으로 포장을 했었고 내연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80억의 재산이 있다는 말에 속아 입이 찢어질 정도로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제 가정을 무너뜨린 내연녀가 사기꾼 집안과 결혼을 한다면 제 속이 후련하겠지만 저한테까지 피해가 오게 될 것 같아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결국 저는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 내연녀의 태도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내연녀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쪽이랑 내가 2번 다시 만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 80억 재산의 집안이랑 결혼하게 돼서 상당히 기분이 좋은가 봐. 그런데 그런 행복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제대로 알아보긴 하고 이 결혼하는 거야?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 못하겠지?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이 결혼식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행패 부리기만 해봐. 그쪽이 빈털터리가 될 정도로 법적으로 소송해 버릴 거야. 내 전 남편이랑 서로 살림 차린 줄 알았는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나 봐. 너도 참 대단하다. 이제 이런 짓 하는 것도 지긋지긋하지 않아? 그 사람 말도 꺼내지 마. 떼어내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쪽이랑 이혼하고 완전 집착 심해져서 나한테 매달리고 난리도 아니었어. 최근에 내 귀에 들린 소식으론 무슨 희귀암에 걸렸다고 하는데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지. 나는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고. 로또 신랑을 꼬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는지 알아? 그런데 그쪽은 여기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정말 내 결혼식을 망치려고 온 거야?
과거의 일들은 전부 금전적으로 대가를 치렀잖아.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내 얼굴을 보니까 찔리는 게 맞나 봐. 내가 여길 왜 들어왔는지 알아? 내가 누구로 온 것 같아? 나 여기 신랑 측 대역으로 왔어. 그냥 인원수 채워주는 알바로 들어왔는데 너희 시어머니 될 사람이 나한테 자기 딸 역할을 해주라고 하더라. 직업이 의사라고 하던데 그건 알고 있었니? 뭐라고? 지금 그 말이 사실이야? 내가 그쪽 말을 어떻게 믿어?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이였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내가 속을 줄 알아? 믿든 말든 그건 그쪽 자유야. 나는 양심에 찔려서 더 이상 못할 것 같거든. 그냥 나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뿐이야. 아예 너희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는 딸의 존재 자체가 없던데? 그리고 80억 재산도 아예 있지도 않더구만. 땡 잡은 줄 알았겠지만 꽝 잡았네? 판단은 네가 알아서 하겠지만 나는 해줄 말 다 했으니까 알아서 결정해. 내 말 믿고 여기서 뛰쳐나가던지 내 말이 거짓말 같으면 결혼식 진행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선택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 당연히 나는 그쪽이 하는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인 걸 알고 있지. 내가 과거에 했던 짓이 있는데 그런 얄팍한 거짓말로 나를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고 80억 재산을 내 손에 넣고 말겠어. 무너지는 걸 바라고 있었겠지만 이거 어째? 나는 지금 엄청 잘 나가는데 내가 걸치고 있는 액세서리들과 드레스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나한테 항상 끊임없이 명품을 선물해준 사람이야. 그쪽보다 내가 그 집안 사람들을 훨씬 잘 안다고. 내연녀는 제 말을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저는 설명을 했고 내연녀에게 기회를 줬지만 끝내 결혼식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내연녀는 저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승자라는 표정을 보이더군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걱정도 안 되는지 세상을 다 가진 얼굴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기꾼 집안과 결혼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내연녀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웃겨서 웃음이 끊이지 않고 나왔어요. 그리고 뭐가 그리 급했는지 신혼여행 다녀온 이후 임신까지 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죠. 사기꾼 집안과 결혼을 했는데 뭐가 좋다고 일사천리로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내연녀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렸어요. 부모님과 함께 살았었는데 내연녀가 전 남편한테 저희 집 주소를 알아내서 찾아온 거였습니다. 부모님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하셨지만 무슨 이유 때문에 온 건지 저는 들어봐야만 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배가 부른 상태로 저를 노려보고 있던 상간녀는 결혼식 당시에 왜 뜯어 말리지 않았냐고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결혼식 날 왜 나를 말리지 않았던 거야? 내가 사기를 당할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끌고라도 나왔어야지. 지금 내 꼴을 봐. 내 인생은 정말 끝났다고. 그게 왜 내 탓이야? 나는 결혼식 날 분명히 얘기했었잖아. 그 집안 사람들 사기꾼 같다고. 네가 내 인생을 무너뜨렸는데도 나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너한테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해줬어. 그런데 너는 끝까지 결혼을 강행하고 임신까지 했으면서 그걸 지금 나한테 탓을 돌리면 어쩌자는 건데? 네가 살아온 인생이 더러웠으니까 내가 일부러 망치려 하는 걸까봐 들으려 하지 않았던 거잖아. 나한테까지 찾아온 걸 보면 상당히 크게 당한 것 같은데 여기를 찾아올 게 아니라 경찰서를 가지? 그 나쁜 놈이 해외에 큰 사업을 시작했는데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20억을 빌려달라고 했었어. 20억을 빌려주면 40억으로 주겠다는 거야. 그 말에 혹했던 우리 부모님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탈탈 털어 넘겨줬었지. 내가 임신을 했고 법적으로 혼인신고까지 한 마당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었다고. 우리 가족은 앞으로 꽃길만 걷게 될 줄 알았어. 그런데 20억을 받은 다음 날부터 그 집안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전부 다 전화가 꺼져 있더라고. 그때 알았지. 우리 집안을 탈탈 털어가기 위한 사기 계획이었다는 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었는데 모든 재산을 넘겨준 상태라 지금 집안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그때 나를 뜯어 말렸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차라리 경찰한테 신고라도 해주지 그랬어. 내가 왜 그렇게까지 너한테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지? 내가 그때 말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아까 말했잖아? 내 인생을 망친 너인데도 양심 때문에 얘기해 준 거라고. 결정은 네가 하라고 했었잖아. 그때 내 역할은 거기까지였다고. 여기서 난리 블루스 치지 말고 경찰서로 찾아가는 게 어때? 내연녀는 저희 집에서 한참 동안 난리를 치다가 저희 부모님이 경찰에게 신고를 하게 되면서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배부른 몸으로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한숨밖에 안 나오더군요. 그때 말만 들었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테지만 본인의 욕심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된 거였죠. 말이 20억이지 그 많은 재산을 가져가기 위해 사기꾼 집안 사람들이 세운 계획들이 치밀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듣게 된 소식으론 사기꾼들은 이미 해외로 잠적해버린 상태라 범인들을 잡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연녀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된 거였고 평생 동안 사기꾼의 자식을 키우면서 자기가 선택한 삶에 대해 땅을 치며 제 말을 듣지 않았던 거에 후회를 하면서 살게 되겠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내연녀가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니 속이 다 후련하네요. 앞으로 제 삶이 더욱더 행복한 날들로 가득할 것만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주말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한국 땅이 좁다고 하지만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또다시 만나게 될 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10년 전에 저는 한 번의 결혼 실패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남편과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와 똑 닮은 잘생긴 아들과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과거의 아픔을 전부 잊게 해줄 만큼 현재의 남편은 저를 아껴주고 많은 사랑을 줬어요. 지금의 행복이 오기까지 정말 많은 아픔을 이겨내 왔었는데 또다시 제 앞에 불행이 나타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었죠. 제 사연의 시작은 10년 전에 사랑하던 사람과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터졌었어요. 그 사람은 저만 바라보며 살아갈 줄 알았는데 겉으론 제가 전부인 척 하더니 뒤로 호박씨를 까고 있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땐 너무 큰 충격과 배신감에 단 하루도 사는 것도 저에게 고통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당시 변명하기를 같은 건물에서 서로 인사 정도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친해지다 보니
몇 번 점심 식사를 같이 했던 적이 전부라면서 제가 두 눈으로 본 건 오해라고 처음에는 강하게 부인했어요. 제가 두 눈으로 본 건 둘이 식사하는 장면이 아니었는데 전 남편은 어떤 관계로 지내고 있었는지 전부 다 얘기하고 있었죠. 그때 당시 전 남편은 학원 강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 두통이 자주 있었는데 1층에 있던 약국에 들러 두통약을 자주 사다 먹었었죠. 전 남편 말대로 서로 얼굴을 자주 마주하다 보면 호감도가 상승하겠지만 저와 이미 결혼을 한 사이인데 남편은 학원 강사라서 그런지 남들보다 언변 능력이 상당히 좋았었죠. 약사인 그 여자 역시 전 남편의 화려한 입담에 빠져서는 헤어나오지 못했는지 몇 번 식사하는 사이였다가 나중에는 저 몰래 호텔에까지 가게 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된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건 친구가 보낸 사진 한 장이었어요. 가족들끼리 동해바다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서 전 남편과 닮은 사람을 본 것 같아 다시 확인을 해보니 다른 여자와 호텔 카운터에 서 있는 걸 발견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보낸 사진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남편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고 옆에 서 있는 여자는 같은 건물에 있던 약사인 여자였던 거죠. 서로 손깍지를 끼고 있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던 사진 한 장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게 만들었고 그 사람은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는 그 사람에게 왜 이렇게 늦었냐는 질문을 던지자 예상했던 대로 저에게 친구와 술 한잔 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죠. 친구랑 술 한잔 했다고? 우리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럼 이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 당신 친구라는 말이네? 술 한잔 하려고 강원도에 있는 호텔에 다녀온 거야? 그리고 왜 입에서 술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아? 우리 결혼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어.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1층에 있는 약사 여자랑 강원도에까지 가서 바람을 피워?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놀랐나 봐. 무슨 변명을 할지 생각하지 마. 사진 확대해보면 둘이서 손깍지 끼고 있는 거 다 보이니까 차라리 그냥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지 그래?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전부 다 설명해줄게.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어. 실은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1층에 있던 약사 여자는 서로 어느 정도 알고 지낸 사이였거든. 나도 당신이랑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 여자 또한 남자가 있었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는데 당신과 결혼을 하고 어느 날 두통이 너무 심해서 평소처럼 약국에 들렸는데 들어가자마자 내 눈에 들어온 건 그 여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 어느 정도 서로 얼굴을 알고 있던 사이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었어. 그런데 알고 보니 연애를 하던 남자와 헤어졌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모르게 위로를 해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술 한 잔 정도 해줄 수 있으니까 힘들면 찾아오라는 말을 했었어. 그 여자도 내가 학원 강사인 건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날 저녁에 나한테 술 한 잔 사달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급격하게 가까워졌고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정도의 단계까지 진행이 됐어. 이혼을 원하면 그렇게 해줄게. 당신도 정말 사랑하지만 그 여자는 지금 내가 필요해. 그래서 나도
요즘 많은 고민을 했었소. 그러니까 당신은 나랑 이혼을 하고 그 여자랑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네?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나랑 함께한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야? 우리가 함께 해온 시간도 의미 없지는 않았어. 하지만 지금 나는 그 사람이 내 목숨보다 소중하고 내 전부야. 평생 함께하고 싶을 만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솔직히 오늘도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을 만큼 그 사람 곁에 있어주고 싶었는데 내가 먼저 당신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돌아온 것뿐이야. 그런데 결국 일이 이렇게 됐고 당신과 나는 한 지붕 아래에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게 됐으니 조만간 법정에서 보는 걸로 하자.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가 덜 아프지 않겠소? 그동안 나랑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웠고 당신도 앞으로 나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소. 조만간 서류 준비해서 좋게 끝내자. 바람 피웠다는 사실을 모두 털어놓은 그 사람은 저와의 모든 감정을 이미 정리를 했는지 현관문을 나설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상간녀에게 달려갔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신혼집에 혼자 남겨져 있던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너무 큰 충격에 한동안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기만 해도 집안 곳곳에 그 사람과 했던 많은 추억들이 담겨있는 사진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는데 저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어떻게 한순간에 모두 지워버릴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주 잠깐의 불장난일 거라고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그 사람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뺏겼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고 뒤늦게서야 이 모든 것들이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제 눈에선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양가 부모님이 알게 되면서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그 사람의 학원에까지 찾아가 전부 다 뒤집어 놓을 만큼 분노를 표출하셨죠. 그리고 그 사람이 1층에 있던 약사와 바람 피웠다는 게 동네에 소문이 나게 되면서부터 수강생들은 전부 떠나게 되었고 약국도 파리만 날릴 정도로 상당히 큰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 서둘러 이혼을 하고 새 삶을 사는 게 좋겠다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걸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이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상간녀가 제가 일하는 꽃가게에 찾아왔어요. 당장이라도 얼굴에 물을 뿌려버리고 싶었지만 힘들게 감정을 추스르면서 상간녀에게 왜 찾아왔냐고 물어보자 꽃집을 두리번거리면서 저에게 말을 붙여왔습니다. 혹시 시부모님께서 무슨 꽃을 좋아하셨어요? 그래도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자리인데 꽃 정도는 가지고 가야 하지 않겠어요? 좋은 거 하나 추천 좀 해주세요. 많고 많은 꽃집 중에서 왜 여기로 온 거죠? 저희가 서로 얼굴을 마주할 정도로 좋은 사이는 아니지 않나요? 위자료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쪽한테 위자료 던져주고 조용히 넘어가려 했었지만 그쪽이 일을 너무 크게 벌려놔서 약국에까지 지장이 생겼거든요. 외지인들 외엔 동네 사람들은 아예 찾지도 않으니 이 손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그냥은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 제가 본 피해에 대해 역으로 소송 진행을 하려고요. 해보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누가 지금 피해를 봤는데
어디서 큰 소리예요? 당장 안 나가면 영업 방해죄까지 추가로 얹어줄 테니까 그만 나가 주시죠. 시부모님께서 처음엔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하셨다가 이거 보시고 단번에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셨거든요. 그쪽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상간녀는 제 얼굴에 서류를 던져 버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상간녀 앞에서 줍고 싶지 않아 고압 호수에 물을 틀어 상간녀의 얼굴을 향해 쏴버렸습니다. 온몸이 젖어버린 상태로 비명을 지른 상간녀는 그대로 도망을 쳤지만 제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흥분한 상태로 도망간 상간녀를 바라본 뒤 다시 꽃집으로 들어왔는데 바닥에 보이는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고 몸을 굽혀 안에 있던 내용물을 꺼내서 확인을 해봤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그 안에는 상간녀가 임신을 했는지 초음파 사진과 산부인과 처방전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들어 있었죠. 그날 저는 너무 큰 충격과 슬픔에 꽃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와 이혼도 하기 전에 벌써 다른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었죠. 어머님, 저예요. 어떻게 그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을 하세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무조건 제 편에 서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더니 임신했다고 하니까 마음이 약해지신 거예요? 제가 받은 상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냐고요. 어떻게 그 여자를 받아주실 수가 있으세요? 나도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었지. 그런데 너희들 어차피 이혼하면 결국 내 아들도 앞으로 살 길 찾아야 될 테고 또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임신까지 했다니까 내 마음이 약해지더라고. 네가 받은 상처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다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아빠 없는 자식으로 만들 수는 없잖니. 나도 마음은 아프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 그러니까 너도 내 아들과 정리 끝나면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인생이 원래 이런 거 아니겠니? 오늘 저녁에 새며느리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음식하느라 정신없거든. 우리 이제 더 이상 볼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전화는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먼저 끊는다. 결국 임신했다는 한마디에 전 시모는 상간녀를 받아주었고 저와 오래 알고 지냈던 시간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어요. 그 사람과 이혼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그래도 더는 미련이 없었기 때문에 상간녀와 그 사람에게 위자료 소송을 끝으로 모든 인연을 끊어내었고 제 인생에 그 사람이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길 간절히 바랐었죠. 그렇게 힘든 시간 이겨내고 또 다른 시작과 함께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저도 좋은 남자를 만나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과거의 기억은 잊어버리게 되었죠. 저희 꽃가게의 단골 손님이었던 현 남편은 레스토랑을 운영 중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악연이 시작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교사 시동생의 결혼 발표 소식에 또 다른 전개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시댁에서 모임을 가지기로 했었는데 예정된 시간보다 집안 리모델링이 늦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았는지 시모가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모임을 시댁이 아닌
저희 집에서 모이는 게 어떨 것 같냐고 물어보셨죠. 다음날 일찍 저희 집으로 오셔서 음식 만드는 거 도와주시겠다며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모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댁에 모이게 될 모임을 저희 집으로 모이게 되었고, 시모와 저는 신경 써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결혼 생활 동안 시모가 저를 딸처럼 대해 주시고 항상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조금도 불만을 가진 적이 없을 정도로 저와 시모의 사이는 상당히 좋았어요. 시댁 집안의 막내인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겠다는 말에 가족 전체가 들떠 있었고 저도 음식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죠.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니 밤을 꼴딱 새울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음식을 준비했어요. 시모는 연세가 있으셔서 도와주시다가 많이 피곤하셨는지 먼저 들어가셨고 늦은 저녁에 도착한 신우도 아이들을 재운 뒤 모자란 일손을 채워주면서 어느 정도 수월하게 음식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쁘게 움직인 만큼 시간도 어찌나 빠르게 흘러가던지 어느새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저희 집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온 가족이 거실 앞에 나와 기다리고 있자 바로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남편이 현관문을 열어주면서 반갑게 맞아주었고 시동생이 인사를 하면서 들어온과 동시에 예비동서도 인사를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면서 고개를 드는 순간 저는 예비동서의 얼굴을 보자마자 등을 돌려 급하게 주방으로 몸을 숨겼어요. 시댁 식구들과 인사를 주고받느라 제 얼굴을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는지 분위기는 상당히 들떠 있었고 시모는 음식이 식기 전에 일단 식사부터 하자면서 시동생과 예비동서를 주방으로 안내했어요. 차마 앞을 볼 수 없었던 저는 묵묵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모가 저에게 말을 붙여왔어요. 서로 인사를 나눴냐고 물어보시는 질문에 어쩔 수 없이 몸을 돌려 예비동서에게 인사를 건넸죠.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제 얼굴을 보게 된 예비동서는 상당히 놀랐는지 갑자기 딸꾹질을 하기 시작하면서 당황한 눈빛으로 고개를 휙 돌려버렸어요. 순간적으로 어색한 기류가 주방에 맴돌자 눈치가 빠르신 시모는 둘이 아는 사이냐고 물어보셨고 예비동서는 처음에는 아는 분인 줄 알고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착각했다면서 급하게 화제를 전환시켰어요. 저는 그때부터 묵묵히 그 여자가 어떤 생각으로 시동생에게 접근했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10년 전에 저와 전 남편 사이를 떨어뜨려 놓았던 상간녀가 시동생과 결혼을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이 전부 다 떠올라 표정 관리가 되지 않자 남편은 저에게 어디 불편한 곳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게. 아까부터 안색이 좋지 않은데 어제 너무 무리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음식 만드느라 잠 한숨 못 자서 그런 거 같은데 잠깐 들어가서 쉬든지 해라. 머리가 많이 아프니? 계속 손으로 머리를 만지고 있잖아. 계속 앉아있지 말고 들어가서 잠깐이라도 눈 좀 붙이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비 형님, 머리가 많이 아프세요? 저 온다고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 거예요? 교섭 씨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약사거든요.
두뇌에 좋은 약 좀 드릴까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만 하세요. 이제 곧 막내 며느리가 될 텐데 앞으로 제가 챙겨 드려야죠.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관절에 좋은 약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거 좋지. 그렇잖아도 내가 요즘 계단만 올라가면 무릎이 계속 시큰거리더라고. 괜찮은 약 좀 있으면 가져다 주면 고맙지. 다음엔 우리 집에서 모이도록 하자고. 아무래도 잠깐 들어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부터 무리를 했는지 머리가 지끈거리네요. 신경 쓰지 마시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잠시만 쉬다 나올게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숨까지 차오를 정도로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상간녀가 예비 동서로 들어온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죠. 이미 시댁 식구들은 예비 동서에게 푹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간녀가 노크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제가 무서운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자 어색한 웃음으로 저에게 조심스럽게 걸어와 두통약이라면서 저에게 건네주길래 상간녀의 손등을 내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너는 분명 10년 전에 내 인생 망치고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했었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나타나서 결혼을 하겠다는 건데? 도련님이 네가 한번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니? 그리고 애까지 가졌다는 것도 알고 있어? 나는 지금 우리 가족들 행복이 무너지는 꼴은 볼 수 없으니까 좋게 말할 때 도련님과의 관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거야. 10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적당히 하고 마무리해. 알겠어? 형님이 그 사람과 이혼을 하고 제가 그 자리를 차지한 건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평소에 두통약을 달고 살았던 거 알죠? 날이 가면 갈수록 두통이 점점 심해지다가 갑자기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정밀 검사 결과 머릿속에 종양이 발견되었고 악성 종양으로 판정돼서 결국 치료를 받는 도중에 제가 만삭일 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시작된 거라고 시부모님께서 난리를 치셨고 자기 아들 살려내라고 저를 며느리 취급도 해주지 않았어요. 결혼식만 했었지 혼인신고를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한 몸이었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시부모님께서는 그 사람 보험금과 저희가 동거하던 집과 재산을 몽땅 정리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고 부모님께서는 아이 때문에 인생 망칠 일 있냐면서 출산하자마자 고아원에 보내는 걸 원하셨어요. 이미 뱃속에서 상당히 크게 자랐었기 때문에 지울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저는 결국 출산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부모님 말대로 그 사람의 아이는 고아원으로 보내버렸어요.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 결정하게 된 건데 시간이 지날수록 잘했다는 생각밖엔 안 들었어요. 저도 살기 위해 선택한 거니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렇게 과거의 모든 일들을 청산한 뒤 새 인생을 살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사해 다시 약국을 차렸고 지금까지 잘 지내다가 교섭 씨를 만나게 된 거였어요. 저는 법적으로도 깨끗하고 아이도 없기 때문에 교섭 씨에게는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닌 거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잖아요. 그러니 형님도
저와 안 좋았던 기억은 전부 잊어버리고 우리 새 출발해요. 저로 인해 득이 되는 점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요. 벌써 10년이나 지났어요. 그만큼 저도 많이 성숙해졌고 이제는 정신 차렸으니까 저희 다시 좋은 관계로 만들어가면 안 될까요? 방금 한 말들이 전부 다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난 건 그렇다 쳐도 어떻게 배 아파 낳은 자식을 태어나자마자 고원에 두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간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저한테 많이 성숙해졌고 정신 차렸으니까 좋은 관계로 풀어가자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떡해요? 전 시부모님들도 등지고 사라져 버렸는데 저 혼자 희생하면서 키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제가 형님 인생을 구해준 거고 저는 희생양이었던 것 뿐이라고요. 원래 이 모든 게 형님이 감당해야 되는 건데 제가 대신 감수했으니 이번에는 제발 그만 눈 감아주시고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형님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쪽을 동서로 받아준 적이 없으니까 그만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쪽 지금 우리 도련님 상대로 사기치는 거라고.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자 시모가 문을 두드리면서 무슨 대화를 그렇게 오래 하냐며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셨어요. 그러자 상간녀는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걱정돼서 몇 마디 나눴었다며 시모에게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주방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뒤이어 남편이 다시 들어왔고 저는 제가 힘들게 꾸려온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남편을 데리고 창고로 올라갔습니다. 당황한 남편은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길래 나중에 다 알게 된다고 짐 좀 빼달라고 부탁했어요.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던 10년 전의 물건이 생각나 과거의 서류 봉투를 찾기 위해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참 동안 창고를 뒤집어 엎자 구석 모서리에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과거의 상간녀가 제 얼굴을 향해 던졌던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혹시 법적으로 사용하게 될지 몰라 가지고 있다가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꺼내보게 될 줄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제가 급하게 주방으로 달려가자 남편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저를 뒤따라 왔어요. 제가 거친 숨을 내쉬면서 온 가족 밥상에다 서류 봉투를 올려 놓았습니다. 시모는 저보고 오늘따라 이상하다면서 서류 봉투를 들어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시기 위해 손을 넣어 꺼내는 순간 화들짝 놀라 식탁 위로 던져 버리셨어요. 서류 봉투 안에 있던 건 10년 전에 상간녀가 전 남편과 산부인과에 다녀왔던 처방전과 초음파 사진 그리고 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죠. 상간녀는 과거에 제 얼굴에 던졌던 자료들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을 거라곤 꿈에도 몰랐는지 사색이 된 얼굴로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상간녀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화를 냈고 시동생 또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몇 번이고 10년 전의 사진들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족들 앞에서 좀 전에 상간녀와 방에서 나눴던 대화를 전부 다 얘기해 줬어요. 시모는 손을 부들부들 떠시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선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흔드셨습니다. 너같이 쓰레기 같은 여자가 우리 막내 아들과
결혼을 하려고 했어?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고아원에 버렸다고? 우리 며느리가 밤새워서 고생하면서 음식 만든 거 생각하면 이 정도로 끝낼 수 없지. 당장 경찰서로 같이 가야 되겠다. 우리 집안 상대로 감히 사기칠 생각을 해? 하마터면 내 아들 인생 쪽날 뻔했잖아. 어머님, 잠깐만, 이거 좀 놓고 얘기하세요. 저는 절대 사기칠 생각은 없었다고요. 그저 새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발 저를 내치지 말아주세요. 저는 교섭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과거일 뿐이잖아요.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너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구나. 새 삶을 살고 싶으면 네가 버린 아이나 다시 데려와서 그동안 했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해. 엄마 없이 살아간 그 아이가 불쌍하지도 않아? 걔가 무슨 잘못이야? 네가 생각 없이 즐기고 저지른 행동에 대한 결과인 거잖아. 상간녀는 끝까지 시동생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충격적인 과거를 전부 다 듣게 된 시동생은 상간녀를 뿌리쳤고 시모는 상간녀를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1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상간녀를 다시 내쳤고 이번에는 제 가족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제 과거야 이미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아픔을 줬던 상간녀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상간녀를 강하게 내쳐버리자 본인도 화가 났는지 제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다면서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는 한마디 남겨둔 채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걸 경찰에게 신고를 했고 저희 가족 모두 현재 최대한 조심하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분명 또 다른 돌발 행동을 저지를 게 뻔하지만 이번에 또다시 걸리게 된다면 그땐 뼈도 못 추리게 만들려고요. 질긴 악연, 제발 여기에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선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사연을 신청한 이유부터 말씀드리자면 6개월 전쯤에 시댁에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저는 회사 일이 많이 바빴던 시기라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제 위로 새형님이 결혼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모임에 빠진다며 상당히 안 좋게 보길래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시댁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아침 일찍 시댁에 모여 차를 2대로 출발했어요. 한 대가 벤이라 그곳에는 시부모님과 새 아주버님 그리고 남편이 함께 타기로 했었고 다른 한 대에는 새 형님과 제가 타기로 했었죠. 중간중간 휴게소에 들렸을 때 시부모님과 남편을 챙기면서 큰 문제 없이 무난하게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는데 목적지의 절반 정도 왔을 때 운전을 하시던 큰형님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저에게 말을 붙여왔어요. 그런데 밝았던 분위기를 갑자기 조정하더니 저에게 너무 버릇없다는 말을 꺼내면서 심각하게 분위기를 몰아갔습니다. 시댁에서 모임이 있을 때는 군말 없이 따라야 되는 건데 저는 한 번 말하면 듣지를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죠.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
최대한 침착하게 제 사정을 설명하려 노력했는데 큰형님은 말대꾸를 한다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고 둘째, 셋째 형님들도 큰형님의 말에 동조하고 있었죠. 차 안의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저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형님들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속은 정말 말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참아야만 안 좋아진 상황을 최대한 빨리 정리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더 크게 화를 내었죠. 동서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내가 얘기하는 걸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은데. 동서만 사정을 봐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 우리는 한가하니? 내가 한 소리 하기 전에 알아서 조절했으면 됐을 거 아니야. 괜히 쓴소리 해야지만 그제서야 회사에 사정을 얘기해서 조절했다고 얘기하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자주 있는 모임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가는 단체 여행인데 얼마나 바쁘다고 가족 모임을 빠지려 들어. 이번에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 저번에도 한 번 참고 넘어갔으면 눈치껏 행동을 해야지. 내가 봤을 때 동서는 회사 일이 별로 바쁘지도 않은데 일부러 안 가려고 꾀부리는 거지? 막내 며느리니까 할 일도 많을 것 같고 눈치도 봐야 하니 여행보다는 수발들러 오는 것 같아서 계속 빠지려는 거잖아. 우리가 동서보다 몇 년을 더 살았고 시댁에서 며느리로 몇 년을 더 지냈어. 동서도 막내로 들어왔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말을 안 해도 알아서 눈치껏 좀 행동했으면 좋겠네. 형님은 어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콕 집어서 얘기해 주세요. 정말 저도 막내 동서하는 행동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고 했던 게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형님 앞에서 제가 한 소리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내 동서는 정말 개념이 너무 없는 것 같다니까요. 저는 정말 회사에서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제 사정을 말씀드린 것 뿐이었어요. 일부러 빠지려고 없는 일을 꾸미거나 한 적은 정말 없었어요. 어머, 형님들이 얘기하는데 어디서 토를 달아? 나는 동서가 들어오기 전에 내가 막내였을 때는 시키는 건 뭐든지 했었고 모임에도 빠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새 형님들이 왜 시댁 식구들과 며느리들을 따로 분류해서 차를 탔는지 그때 알 수 있었고 제 입장은 전혀 이해해 주려 하지 않는 새 형님들한테 너무 서운했었어요. 그렇게 차 안의 분위기는 점점 안 좋아졌고 그동안 저에게 쌓인 게 많았었는지 새 형님들은 쉬지 않고 불만을 털어놓으며 막말까지 뱉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속마음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안 좋은 대화를 계속해서 주고받게 되었는데 운전을 하던 큰형님이 극도로 흥분을 했는지 갑자기 저에게 욕을 퍼부으면서 운전까지 험악하게 하는데 앞만 보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험한 말을 뱉어댔죠. 불안했던 상황 속에 앞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큰형님은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늦게 밟는 바람에 너무 놀랐는지 충돌을 피하려고 운전대를 틀었습니다. 한 바퀴 돌던 차량 안에서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제가 앉아있던 후미와 다른 차량과의 충돌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부딪힌 건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제 머릿속에 아무런 기억조차 남아있지 않았었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 제가 고통스러워하며 움직이자 제 목소리를 들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고통이 찾아왔었죠. 알고 보니 교통사고 충돌로 인해 창문 유리창이 깨지면서 파편들이 눈에 들어갔고 갈비뼈와 손목 골절까지 있는 충격적인 상황이었어요. 대수술을 받은 저는 언제 회복이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양쪽 눈은 수술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게 되는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죠. 의사 말로는 시력이 회복이 될지 안 될지 그건 차후에 지켜봐야 한다고 나중에 추가적인 수술을 진행해야 될 수도 있다면서 경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만약 수술 경과가 좋지 않아 회복이 되지 않게 되었을 때는 평생 시력을 회복할 수가 없어 앞을 볼 수 없다는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듣게 되었죠. 그날 이후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새형님들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형님들은 타박상 정도였지만 저만 크게 다친 거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했는지 병문안을 자주 와서 제 옆에서 상당히 많은 걸 도와줬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린 상태라 그런 형님들의 모습들이 가식적으로밖에 안 보였었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저는 형님들이 병원에 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난리를 쳤었지만 끝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저를 간호해 주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점점 분노했던 마음이 수그러들게 되었어요. 비록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새 형님들은 저를 친자매처럼 챙겨 주었죠. 병원에서는 시력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다른 곳은 크게 문제가 없으니 일단 퇴원해서 편하게 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길래 그렇게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저희 부모님께서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도와주셔서 크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화장실 가는 것 빼고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었죠. 집에 온 지 한 일주일쯤 지났을 시점에 남편이 시부모님께서 제 몸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한다며 저희 집에 오신다고 했었는데 새 형님 내외까지 같이 온다는 말에 가족 모두를 저희 집에 전부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지라 차라리 시댁에 잠깐 들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한테 시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 생각을 얘기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새 형님 내외도 시끌벅적하게 들어오면서 제 몸 상태는 어떤지 물어보길래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드리자 큰형님은 뭐하러 일어나냐고 몸도 힘든데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저를 배려해 주었어요. 하루빨리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앞이 보이질 않으니 목소리로 그 사람들의 얼굴을 상상할 수밖에 없었죠. 그나저나 병원에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다니?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하지? 하루빨리 좋아져야 할 텐데 계속 약만 먹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이다. 병원에서도 아직 그렇다 할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며칠 전에 검사를 다시 해봤는데 어쩌면 다시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 전에 회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결정하긴 했지만 아마 다시 수술을 진행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에휴, 좀 더 큰 병원으로 가보는 건 어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더는 못 보겠다. 동서가 하루빨리 앞이 보여야 내 마음도 조금은 편해질 텐데 회복이 너무 더디니까 나까지 조급해지는 것 같아. 벌써 3달이 훌쩍 넘었잖아. 이러다 영영 시력을 회복 못하는 거 아니야? 수술하면 확실히 좋아진대? 그것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손상이 많이 돼서 시간이 꽤 필요한가 봐요. 저도 시력을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보이기만 한다면 소원이 없겠네요. 시댁 식구들도 제가 앞을 볼 수 없다는 거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저 또한 답답한 시간들이 하루빨리 지나가길 원했었어요. 병원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술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었지만 그 시간도 저에게는 너무 길게만 느껴지고 있었죠.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잠깐 쉬고 싶어 남편의 도움을 받아 방에 들어가 먼저 누웠어요. 그날은 시댁에서 자고 가기로 결정했었거든요. 남편은 아주버님들과 술 한잔하고 뒤늦게 방으로 들어와 눈을 붙였고 인기척에 잠깐 눈을 떴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형님들이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 소리가 방 안에까지 들려오고 있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 귀가 예민해졌는지 작은 소리도 귀를 기울이게 되었었죠.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준다고 생각했던 새 형님들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었죠. 형님,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저는 더 이상 못 해먹겠어요. 시부모님 앞에서 연기하는 것도 이제 지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몇 달이에요? 앞이 안 보인다고 모든 일들을 전부 열애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부엌에서 땀 흘리며 힘들게 음식하고 있는데 막내 동서는 앞이 안 보인다고 시부모님이랑 웃으면서 수다나 떨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보는 제가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는지 알아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평생 장님으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막 부려먹으면 안 돼요. 아버님, 어머님도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저희 입장은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잖아요. 별 수 있어. 환자라고 감싸고 도니까 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차라리 앞이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좋을지도 몰라. 그냥 무시하면서 지내면 되잖아. 앞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뭔 짓을 하던 아무것도 모를 거고 우리가 발을 걸어도 자기가 실수로 넘어진 줄 알겠지.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던 거 전부 다 풀어버리자고. 그럼 저는 내일부터 할게요. 혼자서 쉬는 거 얼마나 꼴보기 싫은 줄 알아요? 장님이면 다 되는 줄 안다니까요. 이제는 아예 움직일 생각조차 안 해요. 그렇다고 너무 티나게들 하지는 말고 잘못하다가 또 어디 하나 부러지기라도 하면 그것도 참 곤란하다고. 말 안 해도 동서들이 잘 하겠지만 웬만하면 티 안 나는 것들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자면 상한 음식을 먹인다던가 아니면 걸레로 얼굴을 닦아주던가 그런 거 왜 있잖아. 어차피 볼 수도 없는데 우리가 뭔 짓을 하던 어떻게 알겠어? 나는 내일 막내 동서가 아침에 나오면 문 앞에서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걱정해주는 척 일으켜주면 뭘 알겠어? 저는 그럼 얼굴 닦아준다고 화장실 데려가서 변기물로 세안시킨 뒤에 발수건으로 얼굴 닦게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야 속이 풀릴 것 같네요.
어머, 저는 지금 당장 우유 하나 빼놔야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동서 나오면 바로 상한 우유 주려고요. 생각만 해도 너무 즐거운데요. 내가 동서들한테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 있을 때 막내 동서 옆에서 내가 제일 오랜 시간 있었잖아. 그때 바닥 닦던 걸레로 입 닦아주고 우리 집 개가 쓰던 칫솔 가지고 와서 양치시켜줬잖아. 막내 동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내 속은 얼마나 시원했는지 알아? 우리가 손해본 거 이렇게라도 해야 보상받는 느낌이라니까. 최대한 티 안 나게만 행동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를 친자매처럼 챙겨준다고 엄청 좋아해. 그러니까 동서들도 앞이 안 보인다는 걸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오히려 좋은 부분들도 꽤 있다니까. 나는 차라리 지금이 훨씬 좋을 때도 있어. 스트레스 풀기 딱 좋거든. 새 형님들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척 했지만 그건 전부 다 거짓된 행동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들을 듣게 된 터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저로서는 새 형님들이 접근을 하게 된다면 그게 뭐든 항상 의심을 하게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이 다가오는 게 갑자기 두려웠고 저를 다치게 했던 큰형님이 병원에서 진심으로 간호해줬다고 생각했었는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거짓된 행동들이었던 거죠. 새 형님들의 대화 소리를 듣게 된 저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눈을 회복시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죠. 그날 하루 종일 잠 한숨 못 자고 누워만 있다가 남편이 일어나길래 저는 바로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면서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제가 몸이 좋지 않다는 말에 걱정이 됐는지 남편은 시부모님께 제 몸 상태에 대해 얘기한 뒤 곧장 짐을 챙겼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바로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그날 느낌적으로 새 형님들이 안 좋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마디라도 붙였을 텐데 제가 아침 일찍 집에 간다는 말에 새 형님들은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있었죠. 그렇게 남편의 도움을 받아 저는 시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한동안 시댁에 가는 건 힘들 것 같다면서 남편한테 몸이 좋지 않다는 걸 최대한 어필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예정대로 망막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의사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며 경과를 지켜보자는 말에 저는 며칠을 입원한 다음 한동안 부모님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의 일이 많이 바빠져서 한동안 저를 보살펴 줄 수가 없었죠. 부모님 집에 있어서 그런 건지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으면서 제 몸에도 조금씩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검게만 보였던 시야에 조금씩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사물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좋아졌고 병원에서는 경과가 좋다며 앞으로 관리만 잘한다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부모님과 저는 그날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만 남편한테는 비밀로 했어요. 제 몸 상태가 어떤지 형님들의 귀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좋아진 다음 제가 직접 형님들이 저를 그동안 어떻게 대했는지 전부 다 확인해 보고 싶었죠. 그래서 부모님께도
남편에게는 비밀로 해달라면서 완벽하게 앞을 볼 수 있을 때 제가 직접 얘기하겠다며 부탁드렸었죠.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남편은 저에게 눈이 어떤 것 같냐고 물어보고 있었지만 저는 크게 변화된 게 없다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로 대충 둘러댔어요. 이미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된 상태였죠. 제가 아직 잘 안 보인다고 얘기하자 남편은 시댁에는 나중에 가야 될 것 같다고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알고 보니 시부모님 결혼 기념일이라 시댁에서 식사 모임이 있는 것 같아 남편과 대화 끝에 시댁에 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저희 부부는 시댁에 가게 되었고 저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동안 계획했던 것들을 준비했어요. 새 형님들의 실체를 제가 두 눈으로 확인하고 그 사람들이 저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실하게 파헤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의 부축을 받으며 거실에 앉아있자 새 형님들이 저를 보러 우르르 몰려 들었어요. 안 보이는 척 연기를 하고 있었는데 큰 형님이 먼저 저에게 말을 붙여왔습니다. 형님들은 제가 보이는 줄도 모르고 서로 키득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시모는 가족이 다 모였으니 서둘러 음식 준비하면 될 것 같다고 얘기하자 새 형님들은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거실에 앉아 있는 것보단 형님들과 대화라도 좀 하게 주방에 앉아 있고 싶다며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눈이 안 보이는 척 연기를 계속하는 건 힘들 것 같아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린 상태로 새 형님들이 음식 준비하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주방으로 들어오자 큰 형님은 저를 바라보면서 시모가 저를 위해 곰국을 끓여줬다고 많이 먹어야 된다면서 걱정해주는 척 대화를 시도했어요. 그런데 시모가 주방에서 다시 나가자 새 형님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더니 서로 무언가 속닥거리며 충격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눈으로 모든 걸 다 지켜보고 있었죠.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경악스러운 새 형님들의 행동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새 형님들은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챙겨주는 척 했지만 저번에 말했던 모든 것들을 계획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들키고 싶지 않아 꾹 참고 버텨내며 모든 것들을 증거물로 남겨두고 있었고 그렇게 분노만 남겨져 있던 저는 다음날 아침에 모두가 식사를 하려고 한자리에 모였을 때 전날의 새 형님들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어땠는지 확인시켜 주었어요. 갑자기 이게 뭐니? 아니, 잠깐만. 생각 없이 막내 며느리한테 물건을 받긴 했는데 너 앞이 안 보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내 손에 물건을 쥐어줄 수 있는 거지? 어머님, 저 지금 다 볼 수 있어요.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좋아졌어요. 어제도 전부 다 보이고 있었지만 제가 두 눈으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서 증거물로 남겨두려고 연기하는 척 했던 거였어요.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당신 언제부터 눈이 보였던 거야? 그럼 그동안 나한테도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도대체 왜 그랬어? 나한테는 말을 했어야지. 무슨 일인데 지금까지 숨긴 건데? 어머님한테 드린 게 내가 전날에 겪었던 일들에 대한 영상이야. 내가 100번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보고 얘기하자. 시모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제가 녹화해 두었던 영상을 재생시켰고 잠시 뒤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세 형님들의 충격적인 행동들이 전부 다 영상 속에 담겨 있었죠. 저는 세 형님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세 형님들의 추악한 행동들을 전부 수용하고 있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사색이 된 얼굴로 입을 여셨어요. 큰며느리, 너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니? 콩국에다가 뭔 짓을 한 거야? 행주반물을 왜 콩국에다 섞어서 막내 며느리한테 먹으라고 건네준 거니? 둘째 며느리 너는 지금 화장실에서 변기물을 퍼서 막내 며느리 세수시켜준 뒤 걸레로 얼굴을 닦아준 거야? 너희들 눈이 안 보인다고 이런 짓을 저질러? 셋째 너는 설거지 한물을 마시라고 준 거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어떻게 환자한테 이런 충격적인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왜 대답들을 못해? 막내 동서가 하는 짓이 너무 얄미워서 그랬어요. 뭐만 하면 모임에 빠지려고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저희가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요? 사고가 난 건 제 잘못이지만 막내 동서가 원인 제공을 한 거라고요. 며느리 노릇만 잘했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요. 눈 안 보인다고 거실에만 앉아있는 모습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데요. 저희는 항상 고생하는데 동서는 편하게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골탕 좀 먹이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저는 제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앞이 안 보이는 걸 이용해서 저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나는 잘못 없다. 동서가 며느리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우리가 좀 행동한 것뿐이야. 잘못한 건 없다고. 이 사람이 정상도 아니고 환자인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영상에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던데 한두 번이 아니죠? 큰형님이 나 병원에 있을 때 걸레로 얼굴 닦아주고 그랬었대. 내가 새벽에 형님들이 나누는 대화 전부 다 들었었어. 나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당신이 어떻게 재수 씨한테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나한테는 재수 씨 걱정 엄청 하더구만. 그것들 전부 다 거짓된 모습이었던 거야? 아니, 왜 다들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건데? 원인 제공은 막내 동서가 먼저 시작한 거라고. 안 보이는 척 연기한 거 봐봐. 동서가 저렇게 무서운 사람이라니까. 둘째 형님과 셋째 형님은 갑자기 시모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전부 다 큰형님이 시켜서 저지른 행동이라고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며 발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이미 두 귀를 닫아 버렸고 새 아주버님들 또한 형님들의 충격적인 모습에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제일 크게 화가 난 건 남편이었고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도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죠. 알고 보니 제가 당했던 걸 그대로 똑같이 형님들도 겪어보라면서 행주밥 물을 콩국에 섞어서
큰 형님한테 지어줬고, 둘째 형님한테는 변기에 있던 물과 걸레를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셋째 형님한테는 설거지한 물을 마시라고 손에 쥐어줬어요. 세 형님들 전부 당황해서 머뭇거리고 있자 시몬은 당장 똑같이 겪어보라고 화를 냈지만 아무도 선뜻 먼저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몬은 세 형님들 전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것 같다고 큰형님 입에 억지로 행주반 곰국을 털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차례대로 제가 당했던 만큼 그대로 돌려 주었죠. 시몬은 두 번 다시 볼 일 없을 것 같다면서 세 형님들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 문제로 아주버님들과의 관계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현재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지낼 수가 없어 큰형님 내외는 별거 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면 세 형님들은 아예 발도 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저는 현재 그 사람들을 상대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부분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평생 앞을 볼 수 없었다면 그 사람들은 더 추악한 행동을 저질렀었겠죠. 앞으로 절대 용서해줄 마음 조금도 없고 그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큰형님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다 보니 저에게 찾아와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현재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 내린 결정이겠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고 있는 중이네요. 큰 아주버님은 이번 일로 인해 저에게 용서를 받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별거 생활을 할 거라며 저희 남편에게도 맏형으로서 미안해하고 있어요. 남편도 절대로 받아주지 말라고 새 아주버님들한테 억울한 눈물까지 흘린 상태라 이 사태는 좀처럼 쉽게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새 형님들이 아주버님들 몰래 파생상품 주식에 투자했다가 상당히 많은 돈을 전부 잃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아마 더 이상의 관계 유지는 힘들 것 같아 보이네요. 정말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두 눈이 많이 회복이 된 상태이지만 꾸준하게 치료를 받고 있어요. 앞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행복한지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 제 삶에는 웃는 날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